네, 안녕하십니까. 삼태성재입니다. 네,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예. 네. 사실 생각해보니까 늘 한 달 만에 뵙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일단 케이트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매달 어딘가를 다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왜 페이스북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다친 것 같은 모양. 따봉에 너무 탐닉한 나머지 엄지 손가락이 무리를.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전 이제- 버전은 턱이셨는데. 네, 면도하다가 피가 안 멈추는. 이거는 깡통을 따다가 아, 다쳐서 이제 병원 가서 뭐 꿰매고 뭐 이런 꿰맬 거. 정도로 다치셨어요? 아이고. 오, 깡통은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을. 진정한 따봉. 예. 교수님 고양이 키우십니까? 다행히 아니, 고양이 캐는 아니고 네. 고양이 키웁니다. 근데 저 먹을 거 따다가 다친 거라 뭐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네. 예, 북한에서 아주 크게 자랑을 했죠. 우리가 순항 미사일을 만들었다. 아, 야, 이거 어디라고 말 안 하겠지만 그 에미나 아이들을 혼내주겠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보란 듯이 보란 듯이. 보란 듯이 하나를 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SLBM을 이제 발사 테스트에 성공을 했다라고 네, 했고, 구체적인 날짜가 이제 9월 15일이었고, 장소가 그 ADD 국방과학연구소의 충남에 있는 안흥 시험장 앞바다. 그 찐빵으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죠? 저- 안흥 저도 저도 그거부터 생각났었는데. 네, 예. 예, 그래서 안흥 시험장.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앞바다에서 발사에 성공한 게 기사화돼서 쫙 깔렸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 보기 전에는 저기 그 스페이스X 네, 예, 우주 여행 네, 예, 뭐 그 발사 뭐 9시에 발사하겠다고 뭐 4명을 태우고 진정한 우주 여행이다 막 그래서 이거다 했다가 네. 요 기사 본 순간 갑자기 여기 국뽕 막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미국에 뭐 우주를 가든 말든 네. 예, 이거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조사를 했고요. 근데 요게 SLBM이 뭔지를 이해했으면 해서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예. 이거 그거 보셔야 되는데 그 크림슨 타이드 보셔야 되는데. 봤죠? 그럼 네. 네. 봤죠. 물속에서 막 슬픔슬픔 다니다 쏜다 그래서 SLBM 슬픔. 네, 죄송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냥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슬픔. 최 팀장님 화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현무 4-4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게 현무 2B 모델을 개조해서 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북한에서 그 SLBM을 개발한다는 그 천궁 시리즈를 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뭐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네.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이제 북한보다 먼저 그 SLBM의 그 잠수함에서의 발사에 성공을 했고 요게 이제 뭐 기사화된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뭐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영국에 이어서 한 7번째에 뭐 이거 성공한 국가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거 그럼 국방에서 되게 대단한 기술인가 보다. 그죠. 무엇이 대단한가에 대해서는 뭐 그거 살짝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요게 저도 역사는 잘 모르는데 네. 왜 이걸 했을까 했을 때 첫 시도를 했던 게 네. 이 다양한 무기를 막 시도했던 나라 가장 절실했던 나라는 2차 대전 때 독일이었겠죠. 예, 그래서 독일이 먼저 해보려고 VT 로켓 같은 거 쏴보려고. 맞습니다. 종료 직전에 네. 2차 대전 종료 직전에 별별 짓을 다 하다가 네. 그 잠수함 그 독일의 잠수함 뭐죠? 그 유보트. 유보트에 실침 못했고요. 발사 튜브를 끌고 이렇게 나갔대요. 바다로. 그렇게 해야죠. 네, 바다에서 발사해 보려고. 네. 네, 그런데 그런 시도를 했고 뭐 그 코드네임도 다 있었는데 성공했다는 기록은 없고 예, 어쨌든 그런 걸 그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기록은 독일에 남아 있답니다. 예, 그랬었고 이제 그 후에 SLBM이 개발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로 핵무기들을 엄청나게 뭐 몇천 개씩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네. 서로 타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그거를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한 대당 탄두가 하나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 그쵸.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무기 개수를 미사일 개수로 이렇게 그냥 탄두 개수와 그걸 동일시해 가지고 그거 숫자를 미사일 숫자를 줄이자고 얘기를 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또 SLBM과 또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게 지금 다탄두 탄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멀티플 인디펜던틀리 타겟터블 리엔트리 비클이라고 해서 MIRB라고 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 독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탄두. 그렇죠. 다탄두 탄도라고 부르는데 네. 미사일 한 기에 탄두를 여러 개를 갖다 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둥그런 것에 뾰족뾰족한 게 여러 개 이렇게 되어 있는 탄두 맞습니다, 같은 맞습니다. 사진이 있거든요. 연밥 아니에요? 아니 연밥이라기에는 약간 뾰족하게 생기는. 근데 이게 뭐 SLBM이랑 딱 바로 연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고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지상에서의 발사보다 이제 잠수함에 싣고 그 독일이 하려고 했던 짓처럼 싣고 임의의 지역에서 이제 레이더의 감시가 안 되는 범위에서 이제 발사를 하려고 SLBM을 개발한 거고. 네. 그래서 SLBM도 저는 실은 무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희한하게도 이제 대학원의 연구는 그 로켓 쪽을 했고 국방과학연구소 쪽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방과- 분이셨다니. 네. 예. 국방과학연구소에 다시 불러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같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제가 네. 그 교수님이랑 이렇게 저희 톡방에서 톡을 하다가 제가 그 네. 얘기를 했죠. 네. 야, 어제 이 발사된 거 성공한 걸 보면서 이게 내 덕분이다. 네. 내가 ADD에 입사했으면 네. 5년 정도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큰일 하셨네요. 겸손. 네. 나라를 위해서 제가- 큰일 하셨어요. 제가 이쪽 계로 나오면서 네. 이제 그 이렇게 뭐 공짜 밥 먹고 연구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한 명이 줄었잖아요. 이런 겸손. 지금 거기 그 줌에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결국에 핵탄두로 규결되는 그런 걸 또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났거든요. 그렇습니까? 다 만드셨군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SLBM과 아까 MIRB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하게 막 진행이 됐고요. SLBM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약어인데 그 submarine launching 뭐 ballistic missile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ICBM의 그 ICBM이 더 익숙하잖아요. 네, 인터컨티넨탈 네, 네. 발리스틱 미사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건 SLBM을 왜 했을까? 그러면 ICBM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사거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로켓을 ICBM 형태로 만들려면 경량화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되게 거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뭐 연료를 충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 발사장이 다 노출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핵을 만약에 미국하고 소련이 핵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제일 타겟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뮤추얼리 어슈어드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만약에 우리 쪽에 발사되고 전부 다 고정 발사되면 네.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하면 그 어슈어드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뮤추얼이 어슈어드 되지 않는. 그래서 예. 네, 인류 멸망 계획이 완성되지 않는. 그죠. 네. 그런 그러다 단점이 보니까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그 발사하는 위치를 숨겨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사거리에 대해서도 로켓 사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리에서 뭐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발사를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잠수함에 숨겨서 가는 게 제일 잠수함은 아시겠지만 이게 레이더가 그러니까 수심에서는 아무리 소나를 쏜다고 그래도 그 거리가 그 공중에서의 그런 레이더 감지 거리보다는 훨씬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잠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아시겠지만 SLBM은 수중으로 나오지도 않고 발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그 K-19 위도우 메이커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소련 잠수함 K-19이라는
소련 잠수함이 출항을 해가지고 네. 그 SLBM 발사 실험을 한 뒤에 네. 소련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원자로가 고장 난 거예요. 소련 최초 핵 잠수함. 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막 비옷 입고 막 원자로 그 용접하로 들어가고 막 그런 영화거든요. 뭐 저 이렇게 왠지 가슴 절절할 것 같은 느낌. 네, 가슴 절절한 영화인데 네. 그때만 해도 수면으로 부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 밑에 있다가 네. 아니 미국이 핵전쟁을 한다고라고 하면 얼음을 깨고 나와가지고 네. 뚜껑을 열고 발사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죠, 물 그죠. 속에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SLBM은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SLBM 미사일의 탄두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뭐 볼 것 없이 그거는 핵 폭탄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는 거 정도만 제가 이제 찾아봤었고, 네.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SLBM이 그럼 어떤 형태로 발사가 이루어질까. 기술 오늘 네. 3태 성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역사 이야기보다는 그 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재밌는 건 이제 현무의 그 4-4인 그 SLBM 같은 경우는 자료가 어제 뭐 그러니까 9월 15일 날 성공을 했다 보니까 뭐 자료가 그렇게 뭐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재밌는 거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M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트라이덴트 2라는 모델이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거는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도 되나 싶은 게 그냥 막 PDF로 다 떠 있어요. 뭐 핵폭탄 제조법도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급하게 찾아봐서 많이 정리는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 막 DIY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검은 옷 입은 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유리창 깨고 누가 들어오고. CIA에서 네네네. 그 정보를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네. 제거되는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만 조이면 완성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엔터치면 업로드인데 뭐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그거 부분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그 미국의 트레이던트 2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SLBM 발사 성공한 기념으로 네. 미국의 SLBM은 잘 나가는 SLBM은 어떤 모습으로 발사가 될까? 우리나라 미사일도 잘 나가요. 그렇죠. 잘 나간다는 게 네네네. 미국에서 지금 한창 이걸 뭐 흥행몰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네네네. 현재까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SLBM은 트레이던트 2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어떤 식의 발사가 이루어질까? 근데 그거를 미루어서 짐작하면 우리나라의 SLBM의 발사 체계도 어느 정도 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러시아나 중국 잠재적인 미국의 적국이 네. 그런 신호가 왔다. 네. 핵전쟁의 신호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재빠르게 그 잠수함에서 독립적으로 나중에 발사돼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미사일의 컴퓨터로 그러니까 항행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궤도 정보를 미사일 속에 있는 컴퓨터에 업로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어디로 향하게 할 건지. 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가 발사관에 있던 미사일이 발사관 안에 이제 숨어 있고, 뭐 방수, 덮개가 덮여 있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밑에 소형 고체 연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 점화를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준비됐던 그 탱크 속의 물이 일시적 순식간에 기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한 1700배인가요? 그게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그 안에 있던 물을 기화시키는 거군요. 기화시킴으로써 생겨난 팽창 압력으로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이제 폭발되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스팀펑크네요. 네, 뭐 미사일의 발사 1단계는 네, 스팀펑크. 스팀펑크. 너무 재밌네요. 그러네요. 스팀펑크. 이런 걸 재미있어하는 환경에서. 삼태성도 들으시는 분들은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걸 재미있어하는 환경에서. 네. 예, 하고 그래서 그 팽창 압력으로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수중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안흥 시험장에서 발사된 영상도 가만히 쳐다보시면, 뭐 막 거대한 불꽃을 뽑으면서 수중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네. 뭐 무슨 만화처럼 이렇게 뽕 하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순식간에 이제 팽창압을 줘가지고 이게 수중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안흥에서 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찐빵의 고장이니까 다 증기를 이용해서. 진짜. 근데 안흥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 그 찐빵. 그 찐빵 때문에 진짜 찐빵 때문인가요? 거기서 남쪽으로 쏘려고 그러나?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쪽으로 쏘면 비잖아요.
동해에서 쏘면 밑에 일본이 걸리지만 아. 그럼 남해에서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겠네.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상태에서 그 잠수함의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트라이던트 2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튀어나오다가 이제 그 물도 같이 막 이렇게 헤어를 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노즐부에 영향을 줘가지고 작화가 안 됐든지 해서 뭐 그런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다는 게 판단됐을 때 일단 로켓에 이제 점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트라이던트 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고체 로켓 연료이고요. 또 이게 비교되게 재밌었던 건 같이 개발을 하던 러시아는 액체 연료를 주로 썼었대요. SLBM에. 네, 근데 미국은 고체 연료로 쭉 개발을 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로켓이 점화되고, 예, 그리고 점화되고 아까 얘기했던 업로드된 궤도에 맞춰서 초기 자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주 전공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TBC, 그러니까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을 하는 이제 자세 제어를 순식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로켓 속도가 이렇게 튀어나온 낮은 속도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로켓의 핀 갖고 자세를 못 잡거든요. 양력이 생기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에 제트베인이라는 뭐 핀을 두거나 근데 이거는 근데 제가 되게 아쉬웠던 건 트레이던트 2 자료가 웬만한 건 다 나와 있는데 그 트러스트 벡터링을 어떤 기작으로 하는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사실 액체 로켓은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이걸 짐벌이라고 해서 이제 네, 시프트를 노즐 자체를 이렇게 흔드는데 그 고체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할 수는 있을 텐데 돈이 들죠. 그러니까 굳이 그 미사일에다가 그렇게 돈을 세려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초기 자세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 로켓 같은 경우는 액체 로켓 같은 거 올라가면서 계속 뭐 몇 분간 자세를 잡아야 되지만 일단 같은 경우가 65초 정도만 탄다고 그러니까 뭐 몇십 초 만에 그냥 초기 자세만 딱 잡으면 실은 그 다음부터 가속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외부 핀 갖고 다 제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자세 제어는 아마 노즐 내에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핀을 내부에다 둬가지고 그 노즐 속의 그 유체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 속에 날개를 두면 양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그 전체를 자세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트가 후유류가 막 생기는데 2차 분사라고 해서 이제 벽에 노즐 벽에 조그맣게 홀을 뜬 다음에 거기로 조그맣게 제트를 공기나 뭐 압축 공기를 쏴주면 편향되잖아요. 제트가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축대층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일부러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뭔가가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벡터링이 되는 거죠. 그걸 잘 제어해가지고 그 실험을 통해서 요 쏘는 소량의 제트를 쏘는 양이나 강도 아니면 쏘는 방향을 조절하면 제트가 어디로 흐른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밝혀내고 그걸 이제 실제 발사 때 쓰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할 수 있어요. 짐벌 같은 경우는 노즐 자체를 흔들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방법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로켓 점화와 동시에 추력 벡터 제어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 뽕 하고 튀어나와서 일단이 점화된 뒤에 얘가 갑자기 기동을 해요. 맞아요. 가동을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남서쪽이면 뭐 이렇게 탁 이렇게 기동 잡거든요. 그게 이제 쏘는 영상 찾아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아마 여기 올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트라이던트 2는 발사 영상이 꽤 많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흥 시험장에서 한 거요. 어제 뭐 그 따끈따끈한 영상이 있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미사일이 발사된 지 뭐 1분 좀 넘으면 바로 거의 초음속에 들어가요. 초음속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MIRB 그 다탄두 로켓이다 보니까 탄두를 되게 많이 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홀쭉한 로켓 모양을 띌 수가 없어요. 보시면 그죠. 연필 모양의 로켓이 아니라요. 약간 뚱뚱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전봇대, 굵은 전봇대 같은. 전봇대. 그래서 머리 부분도 약간 도움형으로 이렇게 돼 있지, 뭐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뭔가 속도를 내는데 좀 불리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상항력이라고 그래서 이게 블런트하게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마하 1 이상으로 막 이제 초음속으로 날기 시작하면 저항이 너무 세져요. 그러니까 실은 타격을 하려면 되게 빠른 속도로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도 저항이 커지면 실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뭐를 쓰냐
에어로스파이크라는 걸 씁니다. 에어로스파이크. 에어로스파이크.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고, 뭐냐면 머리 부분에요. 갑자기 무슨 피뢰칭 같은 게 팍 튀어나와요. 피뢰칭 같은 게. 근데 재밌는 건 피뢰칭 끝이 이 앞에 이 블런트한 형상보다는 작은 이렇게 어떤 원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놓여 있고 그걸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앞에 하나 서요. 근데 그걸 에어로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재밌는 게 이 넓적한 로켓가 초음속으로 날면은요 앞에 충격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죠. 공기가 이제 얘가 초음속으로 다가오다 보면 공기가 얘가 오는 줄 몰라요. 이 로켓가 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앞에서 그거를 결국은 근데 물체를 만나잖아요. 솔리드를 그죠. 만나다 보니까 그걸 보상하려고 앞에 이제 충격파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 충격파를 기준으로 충격파 앞에 공기와 뒤에 공기의 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넓적하면 넓적할수록 압력의 손실이 되게 커져요. 저항이 너무 커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뾰족하게 만들어 줄수록 압력 손실이 적어지거든요. 저항도 적어지고. 네. 이 에어로스파이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 뾰족하게 일부러 피뢰칭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샥 웨이브, 그 압력파, 충격파의 형태를 이 넓적한 형태에서 뾰족한 형태로 바꿔줘요. 먼저 가서 맞는 거죠. 공기를 먼저 마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미사일이 받게 되는 그 항력 저항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네. 충분하게 가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 초기에는 에어로스파이크가 필요 없는데 일단 로켓이 점화되고 추력 베터 제어가 끝남과 동시에 이 에어로스파이크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초음속 비행을 하는 걸 대비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초음속 비행 중 항력 감소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 나가서 뾰족한 부분이 먼저 이제 그 충격파를 빠른 일으키니까 공기를 맞이해서 그 이제 오블릭 샥 웨이브라고 하죠. 이 경사 충격파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그 뭉툭한 부분을 그 경사 충격파 안에 감춰주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뭉툭한 부분 앞에는요 충격파 발생을 안 해요. 이미 이 경사 충격파를 지나면서 아음속으로 접어든들지 아니면 약한 초음속 그러니까 뭐 마하 0.9나 1.1 뭐 이 정도로 돼버리면 이 앞에는 실은 압력 손실이나 저항이 되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제가 그 전투기 뭐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왔던 내용이 그 전투기 제트 엔진 있잖아요. 네네네. 전투기는 막 초음속으로 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초음속으로 날면서 그 초음속 공기가 제트 엔진으로 바로 유입이 되면 엔진이 꺼진대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그걸 그 무슨 F-15 같은 비싼 전투기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 막 되게 복잡한 그 2차원으로 움직이는 판 같은 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충격파를 모양을 이리저리 속도에 맞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충격파 그 면을 통과하면 뭐 속도가 얼마씩 줄어드는 뭐 공식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충격파를 그 엔진 내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적당한 속도로 줄여준대요. 그 엔진까지 도착하는데. 정확히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게 제가 연구하던 분야였는데.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회가 만약에 이게 이제 조회수가 좀 나오면 제가 다음에 가져오려고 그러는 게 이제 순항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이거든요. 좋네요. 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방금 말씀하신 그 엔진이 탑재돼요. 그러니까 스크램제트 엔진이라고 해서 가스터바인 엔진은 초음속에서는 작동을 못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압축기가 그냥 망가지고요. 압축기가 필요가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블런트한 충격파나 경사 충격파가 생기잖아요. 충격파를 통과한 공기는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유로만 말씀하신 대로 막 이렇게 압축파가 충격파가 이렇게 반사되게 해주면 그걸 통과하는 게 단계적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실은 순항미사일 지금 우리나라가 또 그 초음속 순항미사일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엔진도. 근데 여기엔 적용이 된 건 아니고 여기는 순수하게 로켓으로 이제 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에어로스파이크가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비행 중에 항력을 감소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2단
3단 점화를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빼는 거는 실은 로켓 다단 로켓이라든가 뭐 고체 로켓 원리라 이런 거 너무 단순히 잘 알고 있지만 제일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제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니까 여기서는 빼고 2단 3단도 추력 벡터 제어를 계속 한대요. 예. 그래서 스트라이던트 2 같은 경우는 그렇게 3단 로켓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가 그러니까 트라이던트 1에는 몇백 킬로미터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잠수하면 싫고 적국에 진짜 영해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 물밑에서 이제 모르겠지 네. 그러고 네. 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게 되게 웃긴 건 아까 말씀하신 트라이던트 2 단계 들어가면 사거리가요 11,200킬로미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워싱턴 DC에서 모스크바까지가 7,800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본토에서 본토 영해에서 그냥 그러니까 잠수함에 넣고 가까이 갈 필요가 없는 ICBM이 된 거잖아요. 거죠 네. 그냥. 근데 가까이 갈 필요가 없고 네. 그냥 그 랜덤한 곳에 어디에 어딘지 있는지 모르게. 우리 영해에 어딘지 모르는 데서 네. 쏠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사거리가 늘어났고 3단까지 가면서 네. 그렇게 됐고 근데 3단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드러나냐면 접시 모양 같이 생긴 넓적한 접시 모양 같이 생긴 부분이 이제 포스트 부스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속 단계 후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연필의 끝부분 같아 보이는 탄두들이 네. 예, 이게 쪽쪽쪽쪽쪽쪽 꽂혀 있습니다. 필통에 꽂아놓은 것처럼. 네, 꽂은 거죠. 근데 네. 그 필통의 그 몸체 부분은 다 다른 네. 예, 꼭지만 꼭지만. 예, 남은 그 형태를 담은 상태로 이제 적국에 이제 영공으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재진입 단계의 궤도 조정을 그 PBCS 그러니까 발사 가속 단계 후 제어 시스템이 이렇게 맞춰준대요. 네. 맞춰주고 얘는 이제 분리가 됩니다. 아하.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탄두가 이게 그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벗어나려고 막 애쓰던 초기에 탄두가 12개까지 실을 수 있었대요. 트라이던트 2에. 예, 근데 그것도 서로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랑.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야 니네 이거 너무 꼼수 아니냐라고 서로 막 싸우다가 네. 야 그러면 12개 할 수 있는 거 알겠는데 한 4개에서 5개만 넣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네. 예, 그렇게 그 달 수 있는 탄두 수를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조약을 해가지고 추가 조약을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뭐에다 쓰냐 이제 가짜 탄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또 방어 시스템이 있으니까. 디코이.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거를 속일 수 있는 그런 탄두들도 같이 섞어서 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럼 탄두는 그러면 이후에 또 생각할 게 그럼 탄두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핵폭탄 하나 있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탄두 머리 부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지까지 계속 가는 유도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탄두의 그 뾰족한 부분의 뒷부분은 스핀가스를 준다고 해요. 스핀가스? 네, 이것도 재밌는 게 이거는 이제 회전관성이라고 하죠. 물체가 엄청 고속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요. 회전 가는 방향 그러니까 회전 각도를 네. 안 바꿔요. 그죠. 고속이면 고속일수록 안 바꾸거든요. 회전 속도가. 그렇다 보니까 탄두를 그냥 이렇게 회전 안 하는 상태로 이렇게 던지다 보면 뭐 외기가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뭐 물론 뭐 영향을 크게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니면은 뭐 얘가 주변에서 뭐 어디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PBCS나 이런 데서 뭐 작동을 하다 분리되다 뭐 툭 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목적지에서 뭐 몇백 킬로씩 벗어날 수가 있는데 얘가 자세 제어를 앞부분에서 궤도를 잡아주고 스핀가스를 분사해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럼 탄두가 그냥 뾰족하게 해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구나. 그 목표되는 지점에 향하는 그 각도를 잃지 않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총탄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뭐 그 총알 쏠 때도 어차피 그 회전을 하니까 나선 형태로.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탄두 회전 및 제어까지 마친 뒤에 목표 지점에 가서 타격을 한다. 해서 뭐 이런 식의 발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조사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실은 저는 이제 그 미사일 그랬을 때 그 뭐 TBC 쪽만 했지만 이제 이 전체 발사 과정 뭐 이런 건 뭐 크게 뭐 무기 뭐 관심 없었고 그랬는데 전문 분야시기도 하고 오하이오급 잠수함에 이런 미사일이 24발 실립니다. 그러면은 핵탄두가 그 잠수함 한 대
몇 개일지. 그 지금 곱하기 5 하면 네, 곱하기 5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림슨 타이드 그 영화가 네. 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영화네요. 네, 무서운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저기에 실렸죠. 그 도산 안창호함에 실렸고 네. 6개 정도가 발사관을 지금 장착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수년 내로 이제 그거를 12개 정도 이상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의미하는 게 지금 보시면 그런 이제 발사 장소에 대해서 그 모호성을 크게 키울 수가 있고, 그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SLBM은 핵무기를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실은 보시면서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어쨌든 억지력을 생각했을 때 이런 뭐 만약에 상황이 급변했을 때 핵 폭탄을 실어서 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비단 저기 뭐 어제 뭐 그 좀 나왔지만 뭐 북한에 대한 억지력 얘기를 대통령님이 하셨지만 네. 실은 긴장한 거는 중국과 일본 언론에서는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긴장하는 네. 예, 뭘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7번째, 미국, 러시아가 아니죠, 소련이죠. 소련, 인도, 중국, 어디죠 또? 그리고 프랑스, 영국.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게 네. 순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7번째다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도 이 SLBM 실험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그건 이제 바지선에서 한 거죠. 진짜 잠수함에서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가지고 그 튜브를 실어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한 건데 재밌는 건 그 우리나라 현무 1과 현무 2는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무 1은 그거 뭐죠? 미국 미사일 뭐죠? 허큘리스였나요? 그걸 그 베이스로 만든 미사일이고 현무 2는 이제 완전히 다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그리고 예전에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북한에서 중거리 탄도탄 날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현무 2와 북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네. 베이스가 그 러시아의 이스칸다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스칸다르의 특징은 그 탄도미사일의 그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발사가 딱 되면 어느 이제 처음에 이제 로켓이 발사됐다가 탄도 비행을 하기 시작하면 네. 그게 엄청나게 빨라서 그렇지 탄도를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너무 빠르고 또 이제 그걸 이제 격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알고도 맞는 거겠네요. 네, 알고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막 미국이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무슨 뭐 사드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킬체인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중간에 격추를 한다 이런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스칸다르는 그걸 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꺾어요. 회피 기동을 하는 거예요. 네,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한번 꺾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로서는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인데 그걸 북한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미사일 중에 이 순항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성공한 순항 미사일. 네. 이게 현무 3랑 매우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과 북한의 간첩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2017년에 우리나라의 해군 잠수함 미사일 콜드런치 기술이 북에 해킹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이게 장보고 3급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설계도도 털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러시아가 양국에 준 거예요. 골고루.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너도 한 방, 너도 한 방 이렇게 주면서 급격한 구소련의 붕괴가 한반도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의 어떤 기술 진보, 미사일 기술 진보 이런 걸 이끌어내고 있다. 안타깝지만 밀떡들에게는 네, 아주 뭐 명절이죠, 뭐 사실. 추석도 다가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참 씁쓸합니다. 네. 저는 이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네. 이게 이제 그 군사 기술이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네. 진짜 아까 용 기자님 얘기하신 와 이게 극초음속이나 뭐 초음속 구간에서의 물체가 네. 앞에 생기는 충격파의 형상으로 다 찍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실험을 하면서 역시 와 진짜 생긴다 막 야 이 각도에선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배웠던 네. 예, 이 정도 경사각의 어떤 형태에서는 이 정도 경사각의 충격파가 생긴다는 건 계산으로 나오는데 네. 사진 찍어봤더니 진짜 나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험을 해보면 안 맞는 구간들이 또 생기니까 그게 또 재밌고 막 이제 그런 데 집중을 했었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뭐 현무나 막 이런데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한테는 있는데 그 SLBM 이게 뭐라는 거야? 그리고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들 발사 과정에 들어가는 기술들 조사한 게 꽤 재밌었고요. 이제 뭐 이 무기가 결국 뭐 살상 무기긴 하지만 네. 그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예 그래서 혹시나 뭐 요게 나중에 게임에서 제가 성공을 못했지만 네. 게임 시리즈에선 네. 이게 혹시나 조회수 좀 나오고 네. 반응 좋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순항 미사일로 한번 가볼까. 우리도 해보자. 순항 미사일 이런 거. DIY 네. 순항 미사일. 그래서 순항 미사일 킷 이런 거 팔고. 심지어 이 콜드런칭 기술은 저는 수중에서 쓰는 용도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거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동형 발사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실은 주변에 뭐 숲이 있거나 막 이런 데서는 이제 지상에서 바로 불을 붙여서 쏘기 시작했을 때는 네. 뭐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예, 근처에 이제 화염이 막 퍼지게 되니까 네. 예, 근처에 뭐 숲이나 이런 데는 발사를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콜드런칭을 쓰면은 실은 장소의 구애를 거의 안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 예, 이제 지상에서 이동 발사대에서도 콜드런칭 기술은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은 그 네. 러시아 초음속 순항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 이런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각 나라 군대들이.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이렇게 네. 콜드런치로 잠수함에 쏘는 것처럼 뿅 올라온 다음에 근데 순항 미사일은 이제 그 레이더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렇게 낮게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 붙어 날면 레이더가 이제 못 잡아내니까 네. 바닥에 붙어 나는데 이렇게 뽕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불을 붙여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게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항 미사일 쏘는 의미가 없으니까 뿅 올라와서 여기 이제 미사일 그 머리와 꼬리 부분에 있는그 트러스트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뿅 올라온 상태에서 표벽하면서 네. 이렇게 땅과 수평으로 자세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놀라운 기술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초음속까지 가속을 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실전에 쓰일 날은 없고 그냥 만들기 쓰여서는 안 되죠. 네, 만들기 키트 뭐 이런 네. 걸로 나와가지고 나도 네. 한번 만들고 싶다. 네, 이런 이 거. 냉전 시대를 보면 뭐 2차 세계 대전도 그렇지만 정말 그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네, 정말 상상도 못한 걸 만들어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압력이 컸던 거죠. 뭔가 저쪽에서 못 만든 것을 우리가 먼저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부터 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도 못한 거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저쪽에서 못 만든 걸 만들어야지 하니까 이제 잠수함에서 쏴볼까 뭐 탄두도 여러 개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군사 연구가 아니었어도 뭔가 인류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을 것 같은 천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재능이 또 이런 데 쓰였구나. 물론 그 중에 어떤 건 스피노프가 돼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 뭐 GPS 같은 거. 그렇구나. 그 MI 그거 예를 빨리 못 드실 걸 예상하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대답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아까 그 다탄두탄 네.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을 동시에 여러 군데로 올리잖아요, 지금. 하나에 실어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쓸 수 있죠. 그렇구나. 위로 쏴버리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그 궤도 재진입을 할 필요가 없이 올라가다 미리 분해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 가속 끝난 다음에 단계 제어 시스템이 그대로 탄두에 들어갈 곳에 위성 체들을 놓은 후에 뭐 한 나라에 돈 몇백억씩 받고 뽕뽕뽕 12개까지 올려준 다음에 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값으로 할인. 돈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SLBM 한 방 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와, 저는 그건 조사 못 해봤습니다. 한 방? 몇십억 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100억 넘어가면 차라리 전투기를 살 것 그러니까 같고. 이제 강남 아파트를 이렇게
퍽 쏴버리는 하여튼 전쟁이란 거 이제 한 방에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항진잼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SLBM을 실을 발사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SLBM 기술이 있다라고 말은 했었는데 기술이 있는 거하고 진짜 쏴본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아니 내가 그거 다 해봤어 이런 거하고 진짜 이거 내가 맘만 먹으면 전교 1등 하지라고 하는 우리 거하고. 집에 금송아지 있는. 네, 그렇죠. 네. 엄마 내가 진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면 전교 1등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1등 성적표를 받아오는 건 다른 거니까. 네. 네, 다른 문제. 이번엔 성적표를 갖고 왔네요. 네, 성적표를 가지고 왔네요. 네. 어쨌든 이런 무기 쪽이라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쾌거 있었다. 네, 이거 만드시느라고 또 얼마나 이게 말이 좋아서 러시아 미사일이 베이스고 뭐 이런 거지. 네. 그거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이거 가르쳐 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게 제 국방과학연구소 쪽 일을 했다 보니까 네. 안에 이제 실제로 일정 부분은 목숨을 걸고 해요. 왜냐면은 미사일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화약을 다루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전에 있는 그 연구단지 안을 뭐 저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되게 그 실길이 떨어져 있고요. 아. 실험실길이 떨어져 있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 나면. 네. 그쪽에 아예 취직이 돼서 일했던 친구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자면 네. 진짜 이렇게 평화롭게 뭐 연구하고 회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고 이렇게 펑 소리가 어디서 나더니 사이렌 소리 울리고 막 다 지금 소방하러 가야 된다고 뛰어가서 막 뭐 불 껐던 기억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실제 상황이요? 네네네. 근데 뭐 그게 뭐 매일 여기서 펑 저기서 펑은 아닌데. 네. 근데 실은 그런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리가요. 네, 그건 아닌데. 근데 그 실험이 네. 처음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는 매우 유의하고 하겠지만 말씀대로 그 성적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랑 네. 진짜 하게 해보려고 이제 진짜 시험 공부해서 시험 치는 거랑 다른 거니까. 네. 치다 보면은 잘못하면 어디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폭발해서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그런 위험 속에서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실험하러 갈 때 무슨 각서 같은 것도 쓰시고 그러나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실은 거기까지 범접할 수는 없었고요. 아마 거기 직원들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군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진짜 그냥 열심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목숨을 걸고 그렇죠.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시험장에 가보면 정말 그 화약이나 아니면 화약을 안 쓰더라도 네. 엄청나게 고압의 기체를 갖다가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진짜 약간 무섭거든요. 왜냐면 뭐 풍선만 크게 불어도 무서운데. 예.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해봤던 것 같은 경우는 뭐 네. 한 2.5m 정도 되는 뭐 직경 한 80cm 정도 되는 탱크, 고압 탱크인데 200기압 정도까지 올라가요. 압축을 하면. 200기압이면 그냥 우리 대기의 200배인 거잖아요. 보통 표현할 때 자기가 200명이 뭐 배 위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금성 아니에요? 금성? 그러니까 뭐 금성보다 기압 세죠. 근데 그 정도 기압, 그러니까 상압이 그 정도까지 돼 있는 탱크 6개를 놓고 이제 왜냐면 이 초음속 유체를 만들려면 일시적으로 공기를 뿜어내야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뭐 팬 송풍기를 빠르게 튼다고 초음속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기를 한 뭐 150기압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걸 요만한 관에다가 넣고 터트려야 돼요. 근데 이제 배관을 제가 쪼였거든요. 네. 제가 저를 못 믿게 하다가 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칙 하고 샜는데 뭐 그 초음속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쓸리면 뭐 이렇게 댕강할까? 뭐 이렇게 무섭잖아요. 뭐 내가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또 그걸 먼저 해본 사람도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학교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네. 뭐 옆에 대학교에서 만든 데 가서 이제 소문 듣고 뭐 어떤 재료 써서 하면 된다 얘기는 들었지만 그분들이 와서 쪼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 배관하고 뭐 쪼이고 했는데 뭐 처음 그거 발사했을 때 심지어 화약 갖고 하지 않았는데도 밤에 진짜로 폭발하면 주변 사람 다칠까봐 밤에 했어요. 다 퇴근하고 저랑 뭐 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는 데서 그래서 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네. 네,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을 피신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남아 있어요. 아 이거 제 실험이니까 네, 제 네, 실험이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버튼을 제가 집에 가서 원격으로 누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하는데 뭐 그때 그런 게 있죠. 갑자기 압축됐던 공기가 팽창을 확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공기가 그렇죠. 예. 자전거 펌프 넣다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워지는데 근데 그 생각해보시면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뜨거워지는데 그거를 이제 오랜 시간 두면 열 전달이 일어나니까 상온으로 바뀌겠죠. 예. 그 상태에서 이거를 열면은 상온보다 훨씬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아, 얼겠구나. 얼죠. 아. 그럼 배관이 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구나. 쪼여놓은 데가 열 팽창이 수축이 달라지죠. 수축이. 예. 틈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우리나라 재료들은 이제 수축률이 심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수축 변화율이 심해가지고 막 여기 세고 저기 세고 난린데 지금 한국 기술 무시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예, 옛날에. 2006년 시절.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스위스제 네네네. 아, 스위스제. 또 그건 또 스위스제 비싼 거 사다가 끼고 했는데도 새더라고요. 그거 안 새게 하려고 막 쓰고 하는데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쏘면서 소리는 또 어마무시하게 거의 뭐 대포 소리 날 것 같아요. 대부분 쾅 터지니까 네. 뭐한 200m 떨어진 데 있던 그 방호 쪽에 계셨던 아저씨가 뭐 건물 무너진 줄 알고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네. 이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 연구소 쪽에서 이거 지금 성공시키신 분들은 어떤 각오를 하셨을까? 좀 목숨 내놓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위험한 연구를 하는 분이셨군요. 네. 지금은 다행히 안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 한국 이야기로 넘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 일본 중국을 거쳐서 하고 중국하고 네. 동아시아에 뭐 별로 더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뭐 대만이나 홍콩도 있지만 네. 일단 근데 이제 결국 또 중국의 정치적 운명이 네. 그 임어당의 타자기 같은 발명품의 맞아요.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도 네. 합니다. 네. 그 중국에선 말씀드렸지만 중국 혁명이 나고 한어 병음을 쓰는 방식으로 가면서 이 복잡한 한자 타자기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 그냥 알파벳 타자기를 쓰면 되니까요. 만약에 타자를 써야 또는 그렇죠. 결국에 이 컴퓨터의 알파벳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된 거는 이제 임어당이 했던 것 같은 부수를 가지고 한자를 조합하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전문적인 어학자가 아니면 한자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중국에서도 어릴 때는 그 알파벳 병음 기호로 발음을 배우고 하다 글자를 배우는 식으로 교육 자체 바뀐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두고 동아시아 나라들이 다 이제 골치를 한 번씩 알아요. 이걸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일본도 이제 그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한자를 몇 글자나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그래서 상용 한자니 이런 개념도 사실 일본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 상용 한자 뭐 1600자, 인명용 한자 뭐 1800자 이런 식의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 지을 때 인명용 한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걸 안 받아줬는데 안 됐죠. 예. 요즘에는 사실 그 좀 뭐 완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한자가 없는 이름도 많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도 그런데 한자 시대의 그 수많은 문화적 성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자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은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그 문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국민 개병제가 돼서 모병을 했더니 이 뭐 어디 시골에서 어디 도야마 시골에서 병사를 데려다 놨더니 이걸 못 읽는 거예요. 당장 탄약고에서 탄약을 꺼내 와서 저기 포탄을 꺼내 와서 포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못 읽는 겁니다. 그죠. 그 심각하죠. 사실 그래서 그
문자 해독률 낮은 나라에서 징병제 같은 거 하면 흔히 있는 문제고 예. 이거 막 그 서양 나라에서도 막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도 이 막 19세기 이럴 때 있었던 이야기. 이게 단순히 일이에요. 예.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뭐 포탄을 거꾸로 넣거나 이러면 그냥 대형 사고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건 약간 그거잖아요. 그 변방의 북소리 같은 그런 군대고 포탄 거꾸로 넣고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상용 한자 같은 게 나오게 된 배경도 이게 군대에서부터 그 문제가 보고가 됩니다. 병사들을 그냥 시골에서 데려다 놨더니 도저히 작전이 어렵다. 그래서 뭐 병기의 이름 아니면 군대에서 쓰는 문서에 쓰는 한자 이거를 대폭 줄여서 뭐 1300자로 할 거냐 1500자로 할 거냐. 근데 이렇게 줄여놨더니 또 이름 짓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뭐 무슨 좋은 뜻을 담고 싶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 좋은 한자인데 이거 왜 못 쓰냐 뭐 그래서 인명용 한자는 조금 더 집어넣어주고 막 네. 이게 이제 그대로 사실은 한국에도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상용 한자, 예예 상용 한자 1000몇백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예예 이런 것들이 실은 그 일본의 개병제에 뿌리가 있다. 예. 이거는 네네. 역사적인 네네네. 사실이기 때문에 뭐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변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라고 변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천자문을 뗐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천자문이 그 굉장히 천자문만 외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현대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불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한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거기에 맞는 한자들을 정해 가지고 이것만은 배우게 하자. 군대 올 아이들이 명령서는 읽을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천자, 수만자가 돼버렸는데 한자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네. 이게 상용 한자 몇 개 정도로 줄여서 이 밖에 거는 가급적 일상생활에선 쓰지 말자. 그러니까 상용의 상자가 일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가면 뭐 컴퓨터 시대로 가면 그 또 이체자는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그 펜으로 글씨 쓰던 시절에 상용 한자를 정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한국에 들어온 게 일본에서 배워보자 이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그 정책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상용 한자 제정한 게 이미 20세기 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공문서를 쓰고 신문을 만들고 할 때도 다 그 상용 한자에 있는 것을 따라서 쓰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됩니다. 광복이 되니까 사실은 나라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다시 찾은 거는 이제 어떤 추상적 의미의 민족 국가인 거지만 현실에서의 제도나 법이나 이거는 사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뭐 헌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하지만 그 어문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박 터지게 싸움이 납니다. 네.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분들은 민족주의 안에서도 파가 나뉘는데 한쪽은 이제 한글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고 또 한쪽은 민족주의지만 한자 한문도 역시 우리 문화 유산이다. 우리 정신세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어요. 크게 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한글 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주시경 선생이나 최현배 선생, 뭐 이긍로 선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불평도 하고 뭐 또 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뭐 비판도 하지만 어쨌든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있어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사실은 한글 맞춤법을 처음으로 만든 게 주시경 선생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맞춤법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줄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이 뭐 띄어쓰기도 규칙이 이상해요. 뭐 그래서 인터넷에 밈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아. 띄어쓰기 진짜 힘들죠. 띄어쓰기 그래서- 똑바로 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딘가 하나는 틀려요. 그리고 사실은 그 룰 자체가 어느 정도나 정말 맞는 건지도 예외를 찾아보면 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변호 아닌 변호를 하자면 국문법 또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의 역사 자체 짧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예를 들자면 영어나 그런 다른 언어들의 맞춤법 또는 문법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옵니다. 사람들이 쓰면서. 네. 그래서 뭐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작품이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그 영어란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즉 말을 쓰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틀을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만든 사람. 재미있는 희곡을 쓴 사람보다도 영문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거죠. 그러니까 한글은 계속 썼지만 조선시대에 편지도 쓰고 일기도 썼지만, 우리 입말에 맞춰서 썼던 거고요. 입으로 하는 그냥 말에 맞췄던 거고, 한국어로 글을 쓸 때 문법이나 맞춤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뭐 국가 정책 차원에서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뭐 그거를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다가 이제 그 국권을 뺏기니까 조선총독부가 한글을 신경 쓸 리는 더욱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논의한 건 45년 이후고 일제강점기에는 민간에서 그래도 통일된 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했던 게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던가 심지어 한글이란 말도 주시경 선생이 처음 만들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라고 불렀고 뭐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언문이라고 불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한글의 이름 자체가 한자인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글의 이름 자체도 한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뭐 크고 밝고 아름다운 글 해서 한글이라고 이제 말을 만든 거죠. 만약에 지금 한글의 이름을 새로 지어야 된다면 어떤 이름들 나올까요? 짱글. 킹왕짱글. 아니, 킹은 아니고 왕도 안 되네요. 짱이 되는 짱글 이런 거. 짱센글. 네. 짱센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조가 어린 시절에 쓴 편지가 있어요. 예. 상풍의 귀후 평안하오신 문안 아래옵고저 바라오며 배완디 오래오니 그립사와 하옵다니 어제 이런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네. 애기 때서 왜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야? 이런 띄어쓰기를 안 가르치고 띄어쓰기란 개념이 없었죠. 한문도 붙였으니까 네. 모든 글은 그냥 붙여 쓰는 거고 알아서 띄어 읽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소리 나는 대로 심지어 임금님이 쓴 건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맞춤법을 정할 때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제1공화국 때 맞춤법 파동이란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뭐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인데 뒤에 말씀드릴 이 뭐 말이 난 김에 말씀드리면 이승만도 사실은 과거 시험 공부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대한제국기에 이렇게 조선 말에 뭐 정치 운동도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사실 신학문과 구학문을 다 배웠는데 그리고 미국 가서 박사 따가지고 오고 신학문 구학문 다 배우고 영어 잘하고 하는데 이분의 한국어에 대한 또는 국문에 대한 감각은 사실은 대단히 옛날 감각인 거죠. 조선 말 감각이고 그 과거 시험이 있던 시절의 감각. 과거 시험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분이 갖고 있던 한국어에 대한 또 하나의 기준은 구한말에 나온 한역 성경입니다. 그 한역 성경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 한글 역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한국인이 했던 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외국인의 역할을 좀 자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한국인이 한 일만 추적을 쭉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한글 그러니까 그 우리나 조선시대 만든 갑인자 이런 거 빼고 근대식 인쇄기에 쓰는 한글 활자를 처음 만든 것은 프랑스 신부들입니다. 진짜요? 밑도 끝도 없는데 뭐냐면 선교를 하잖아요. 이게 선교 네트워크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지만 또 그 최초의 한글 타자기 중에 하나는 또 미국 사람이 만들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교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펴는데 그럼 프랑스 신부들이 이제 거점을 인도차이나에 두고 인도차이나나 이제 그쪽에 두고 거기서 책을 찍어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뜨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인도차이나에서 뭐 베트남에도 찍고 그러는데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저기 또 꼬레란 데가 있으니까 거기도 찍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글자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발품을 팔면 자료가 나오니까 그 프랑스 신부들이 거기서 활자도 만들고 지금 우리가 보면 조형적으로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글 활자, 일본어 활자, 한자 활자 다 만들고 거기서 성경 찍어서 해당 나라로 보냅니다. 심지어. 아 진짜요? 한글로 번역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가지고요. 선교하는데 그 생판 처음 보는 나라 말을 갖고 와서 선교를 하면 선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로컬라이제이션을 최대한 해서 보내는데 물론 천주교 박해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다가 진짜 한국의 그 한역 성경이 많이 깔린 것은 그로부터 한 뭐 100년 정도 뒤에 개신교 미국 쪽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다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나름의 또 역할이 있어요. 물론 옛날에 번역을 해서 지금도 이제 그 가톨릭 천주교 쪽에서는 공동 번역으로 새 번역한 성서를 쓰고 교단에 따라서 개신교 쪽에서는 옛날 성경을 쓰는 분이 있어서 옛날 성경 그대로 쓰는 분들을 보면 아주 옛날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 출애굽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애굽이라는 게 어딘지 사실 그렇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음차인데 한자 쓰던 시절에 이제 이집트를 음차해서 애굽이라고 쓴 거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탈출기라고 그걸 아예 하거든요. 엑소더스를 번역해서. 근데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지도자는 바로고 막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자로 썼던 시절에 이제 중국식 음차를 그냥 쓴 건데, 그래서 이제 어휘나 이거는 좀 낡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선교사들의 한역 성경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어쨌든 순한글로 쓰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소리는 애굽 바로 이렇게 써도 그걸 한자로 쓰지 않았던 거예요. 한글로 뭐 애굽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가로쓰기를 한 경우가 덜어 있고,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쓰던 분들이 한글 성경을 보고 한글로 쓴 글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까 편지 읽으시던 것처럼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되나. 이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한자를 배우고 천자문 배우고 한문을 배울 때 사실 어릴 땐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읽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어머니가 해준 경우도 있겠지만 애기 손을 잡고 뭐 천지현황 하면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즉 끊어 읽는 그 개념 끊어 읽는다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눈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거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리듬과 이걸로 익히고 나중에 좀 더 어려운 텍스트 뭐 무슨 명심보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정말 논어 대학 이런 걸 읽을 때면 표점을 찍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쉼표를 찍는 것이 읽기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당 같은 데서 읽어보게 시키면 아버지가 그렇죠. 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이렇게. 훈장님이 읽어보라고 그냥 시켜요. 뜻풀이를 시킬 때도 있지만 읽으라고 시키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면 예끼놈 너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해초리 날라다니고. 근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해야 제대로 읽은 거고. 그 분위기에서 그 뭐 배우기 진짜 싫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만 꼴빛하면 막 후드려 패는데 이거 진짜. 근데 후드려 패다가 그분들도 허당이라 훈장님이 나갈 땐 꿀단지도 놔두고 나가기도 하고 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아, 너무 무서워서 못 다닐 것 같아요. 애들을 그렇게 때려. 아, 진짜.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분위기들. 그렇죠. 회초리 멈춰. 네, 멈춰.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더더욱 진짜 어이가 없었겠네요. 웃음벨 막 치고 서당에 웃음벨 치면 막 다 같이 웃고. 그땐 유럽도 애들 때렸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 꽤 최근까지 애들 때리지 않았나요? 오히려 우리가 학교에서 못 때리게 됐을 때도 때렸을 겁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하여튼 한역성 그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끊어 읽는다는 게 몸에 배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충 한문을 읽을 때 끊어 읽는 것만 들어도 저 사람이 뜻을 아는구나라고 나오는 거죠. 그 옛날 시조나 막 이런 책 같은 거 이렇게 옛날 분이 읽는 거 보면 거의 노래잖아요. 뭐 이렇게 뭔가 무슨 타령 같은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청각적으로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뜻을 읽고 이런 뜻이구만, 천지현황이구만, 이게 아니라 진짜 그냥 막 이렇게 그렇죠. 온몸에 각인해가지고 막 잘잘잘 나오게. 실제로 지금도 서당식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논어맹자 같은 기본 텍스트들은 다 한 번씩 외웁니다. 근데 외우다 보면은 가락이 붙더라고요. 저는 그냥 구경만 어떻게들 하시나를 어깨 너머로 봤는데 사람이 그냥은 안 외워져요. 맞아요. 예. 뭐 전지 현황 우주 홍황 이렇게 안 되고 막 가락이 막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띄어쓰기가 없어도 큰 불편을 못 느꼈을 수 있고 일본에서도 결국은 띄어쓰기를 안 하죠. 지금도. 지금도 안 하죠. 지금도 안 하는데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왜 이러는 거죠 싶으니까 이제 한역 성경은 띄어쓰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그 한글 출판 역사에 굉장히 지대한 어떤 역할을 한 거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기여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사를 볼 때 뭔가 외국인이 한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것보다도 그냥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국인이 한 것만 찝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사실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최초의 한글 타자기 중에 미국 사람이 만든 것도 미국 특허를 1913년에 출원한 한국 타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를 출원했다는 건 시제품이 그 시점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기록상 가장 오래된 한글 타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실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원익이라는 분이 만든 타자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 1914년 15년쯤에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언더우드 타자기가 조금 더 빠른 거죠. 근데 그거를 특허 출원을 한 분은 그 프랭크 알라드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그러니까 특허 출원의 주체는 그 알라드라는 개인이 아니고 미국의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언더우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잖아요. 타자기 되게 유명한 회사. 타자기 회사기도 하고 또 한국인에게 친숙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 선교사인가요? 그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 집 동생입니다. 진짜요? 예. 그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이겠죠. 언더우드 타자기의 그 이제 형은 본국에서 가업을 하고 나는 그냥 재벌이나 계속 해야지 뭐. 호레이스 언더우드가 이제 선교사로서 세계에 좋은 일을 하러 다니다가 동생아 너는 나와는 다르게 진취적이고 너만의 삶을 살아라. 타인에게 희생하는 난 그냥 재벌이나 할게.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해야지. 힘든 일은 내가 할게. 그래서 뭐 딱히 내키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랬는데 동생은 선교사로 아시아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언더우드 회사에서는 뭐 그런 개인적인 커넥션도 있고 해서 아시아 시장을 노린 타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알라드라는 사람은 언더우드 회사에 소속된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그 알라드의 이름으로 한글 타자기만 특허 출원이 된 게 아니라 일문 타자기, 중문 타자기가 다 출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그쪽에 말하자면 아시아 전문가였던 거죠. 그리고 특허 출원 서류를 보면 이제 그 타자기로 찍은 예문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또 성경 구절입니다. 한글 성경 구절이고. 근데 요 그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 성경 맞춤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45년에 맞춤법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이제 박터지는 논쟁이 붙고 시기는 약간 뒤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소위 맞춤법 파동이란 걸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그 쭉 성경이나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한글로 쓴 문장의 레퍼런스들이 한역 성경이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 선교사들은 그 맞춤법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한글을 소리나는 대로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을 먹으니 하면 먹으니 이렇게 쓴다거나 또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뭐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관념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언어학적인 이론적 근거가 없이 그냥 소리로 말을 배운 아기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른들이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맞춤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학교는 어원이 있으니까 학교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먹으니는 먹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니까 먹으니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게 어른이 되면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이제 처음 말을 배울 때는 뭐야 왜 이거를 먹으니에서 기억을 왜 앞에 붙여 막 이런 또 그쵸.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난 싫어 소리 나는 대로 쓸 거야. 그렇죠. 그러다 이제 한 대 맞고. 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네. 그런 한글을 보고 살다가 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살다 왔기 때문에 이분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이 맞춤법이라는 게. 이 맞춤법이란 게 뭐 이걸 굳이 어원을 따져가면서 골치 아프게 하냐 그래서 대통령 안으로 소리 나는 대로 하자. 이런 과격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막 찬양을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약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몇 가지를 보여주는 일화기도 해요. 이분의 개인적인 뭐 정치적인 부분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정체성 자체가 젊은 시절 구한말에 조선에서 살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또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하와이에서 살다가 광복과 함께 한국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러니까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선 그 립바닝클스러운 면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동안 이제 한국의 바뀐 현실을 모른다거나.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920, 3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주시경, 최현배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없던 맞춤법이란 게 생긴 거예요. 그전엔 맞춤법이 없이 소리 나는 대로 쓰다가 그러니까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미국 갈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썼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글과 한국어에 목숨을 건 분들이 이거는 어근이란 게 있고 어미가 있고 그렇다면 활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하고 그러면 먹다라는 건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먹다의 모든 활용형에도 먹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던 걸 알 수 있게 써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 사이에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맞춤법 파동은 사실 약간 대통령의 욕심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될 리가 있나? 이 시국에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해서 좀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남은 문제가 있죠, 여전히. 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한자를 살려서 쓸 것이냐. 근데 이제 옛날처럼 한자를 많이 쓰잔 말은 아무도 못해요. 시대가 바뀌었고. 뭐 오등은 자에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글도 이제 안 쓰죠. 그래서 그 당시 문헌만 보면은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 당시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진형이 한글 전용론자와 한자 제한론자로 나옵니다. 한자 제한론이라니까 이 사람들도 한글 쓰자는 거네 이렇게 보이는데 요즘 눈으로는 사실은 이제 요즘의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한자 제한론자는 그래도 한자를 쓰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전용론자 하면은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냥 예로 들어 아는 최연배 선생이 얘기했던 뭐 비행기 대신 날틀 뭐 이런 거 쓰자. 좀 과한 주장들. 네. 그렇게 모든 한자어까지 다 한글 순한글 언어로 바꿔야 된다라는. 날틀, 샘틀. 그렇죠. 뭐 그런 말들. 뭐 학교는 배움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한글 전용론자고 한자 제한론자는 아까 말씀드린 상용 한자를 쓰자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말이 옛날처럼 우리가 많이 쓰진 못하지만
상용 한자에 국한해서 쓰자라는 거니까. 근데 사실 상용 한자를 그 일제강점기 내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한자 제한론자라고 하면 그냥 한자를 쓰자라는 네.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또 막 싸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한글 전용론자 중에 중요 인물이면서 그 한글과 국문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극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극로? 예, 이극로란 분인데 이 예전에 지금도 전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분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고 유튜브에서 저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뭐 1930년대 한국어 발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네. 그 이제 1930년대에 당시 사람이 한국어를 읽는 발음을 이제 누가 그 레코드판에 있던 거를 음성 파일로 바꿔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이극로 선생의 목소리입니다. 조선 글씨와 조선 말소리, 이제 쓰는 조선 글씨는 조선 임군 세종이 서역 1443년에 대궐안에 정음국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신 끝에 온전히 과학적으로 새로 지으신 글씨인데 서역 1446년에 안팎에 되었습니다. 이 글씨는 볼소리 11자와 닷소리 17자로 모다 28자올시다. 그 뒤에 점점 변하여 닷소리 석자가 줄었고 볼소리는 그대로 있으되 한자는 아주 그르게 읽어서 아래 아자라 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있는데요. 조선 글씨는 28자 올시다. 예. 요즘 안 쓰는 그 올시다. 이분이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베를린. 그 또 서양 언어도 섭렵을 했지만 네. 뭐 천재적인 인물이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그런 서양 언어학의 또 정수를 익힌 다음에 한반도에 돌아와서는 역시 이제 국문법과 이거를 다듬는데 많은 기여를 한 분이에요. 조선어학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름이 상대적으로 낯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방 전에 아주 큰 업적을 세웠는데 이름이 낯설다. 그럼 뭐다? 네. 이제 가신 겁니다. 네. 북으로 갔는데. 당과 인민의 품으로. 예.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서는 약간 또 한글 전용론자들이 색깔론의 그 위험성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뭐 국회 회의록이나 이런 데 보면 한글 전용론을 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이극로주의자다 이런 식의 그 색깔론을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극로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그 정도 대단한 분이시군요.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거의 처음 듣는데요, 저는. 거의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뭐 주시경이나 최연배 선생을 많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색깔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쨌든 배운 사람 중에 소위 배운 사람 중에는 그래도 한자가 들어가야 글이 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옛날 교육을 받았으니까 마치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나 문자 운동에 시큰둥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글로만 돼 있는 거를 딱 보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한자가 섞여 있으면 한자부터 눈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제 나머지는 좀 건너뛰면서 읽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아랍어에 뭐 모음이 없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모음 역할을 하는 게 뭐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아랍어를 몰라서 모릅니다만, 근데 아랍어를 자음으로만 쓰던 사람한테 자 이게 모음이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끼어 쓰라고 하면 그게 써지겠습니까? 그렇죠. 안 써지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럴 거. 그럼 낯설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 한자 제한론자 소위 사실은 이제 상용 한자를 살려 쓰자는 쪽이 세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뭐 이극로가 월북을 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선 한글 전용론 쪽이 우세해지고요. 또 뭐 사회주의 혁명의 그 대의에도 맞겠죠. 아무래도 더 민중이 알 수 있는 뭐 글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 네. 근데 남쪽에서는 한자를 다시 살려 쓰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이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관공서 같은 데서도 공무원들은 뭐 옛날에 공부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한자 섞어서 펜으로 반듯하게 써오는 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타자기로 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네. 자기 이제 그때 그 당시 대한뉴스 이런 거 봐도 네. 집무실에서 타자기 치는 이승만 대통령 막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네. 뭐 그 영상 자체는 뭐 몇십 세 생일 만수무강하십시오 뭐 이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바쁜 일과를 마치고 저녁엔 타자기를 치시는 뭐 대통령 각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인텔리전트하게 보였을지. 네. 그렇죠. 이게 좀 서구화된 지식인의 면모인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한자로 손으로 써오라 그러는데 대통령은 한자 그냥 한글로 타자기로 쳐오라고 하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흐름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이렇게 앞에 길게 까는 이유는 한글 타자기라는 걸 만드는 게 단순히 내가 키를 누르는데 한글이 콕콕콕콕 찍혀요. 이걸 만드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후자는 사실은 뭐 좀 몇 달 고생하면 할 수 있는 문제, 아마추어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기도 해요. 그러니까 K2 박사님 정도의 능력이면 금방 하시죠. 골판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 타자기 정도. 네. 네. 쇠물을 먼저 부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콕콕 찍으면 한글이 찍히는 기계를 만드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이 기술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기계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 기계는 세상에 대단히 많고 네, 누군가 만들고 네, 있는데 그냥 신기한 거. 네.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뭐 할부로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회사 돈으로 샀을 때 회사 돈으로 살 수 있느냐? 법인카드로 그렇죠. 네. 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야지. 우리 사무실에 한 대 들여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그거는 단순히 발명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그래서 앞에 쪽 정책이나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한글 타자기라는 물건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려면 사실은 한글로 쓴 문서로 인정해주는 풍토가 먼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기 쓰고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중요한 문서 뭐 동사무소에 낼 거라던가 아니면 집을 사고 파는데 매매 계약 문서 이런 거를 한글로만 써갔을 때 뭐 애들 장난같이 이딴 걸 가져와 이래버리면은 그렇죠. 한글 문서를 찍는 타자기란 건 사실 쓸모가 없는 기계인 거예요. 그냥 애들 장난감인 겁니다. 컴퓨터에 쓰이는 그 암호화 키를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이걸 공인인증서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렇죠. 결정되는 네. 것과 같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글이 찍히는 타자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글로 쓴 문서가 문서로서의 뭐 가치를 가지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싸우고 협상하고 조정한 결과로 결국에 시장에서 한글 타자기를 돈 주고 많이 사게 되는 것은 195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네. 그때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사실 60년대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럼 그 전에 만든 한글 타자기는 뭐냐? 사실 상당히 실험적인 작품들이기도 하고 상품이라기보다는 작품에 가까운.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한자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연만은 아닌 게 최초의 타자기로 이야기되는 것들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 회사의 타자기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만든 타자기 해방 전에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타자기 두세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도 다 재미교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미국이니까 타자기를 구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당시 앞선 기술에 접근하기가 더 그렇죠. 쉬운. 그러니까 개조를 해야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데 뭐 독자적으로 부품을 만들기는 너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영문 타자기를 개조해야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데 영문 타자기를 싸고 많이 구할 수 있는 건 역시 미국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자가 없어도 좋으니까 한글로 된 문서라도 보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제 재미교포 중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자는 상관없다. 일단 일단 하면. 한글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한반도 안에 들어오면 뭐 영문으로 쓸 건 영문으로 쓰고 그리고 공식적인 글은 오히려 일문으로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민족 신문이나 그런 한글 출판을 할 때는 한글을 좀 썼겠지만 그때 그 경우에도 사실은 한자 섞어서 원고지에 펜이나 만년필로 쓰는 편이 이제 당시 기술 시스템에 잘 들어맞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쇄기도 다 한자 쓰고 신문도 다 한자 쓰는데 그냥 원고지에 한자 섞어서 주면 알아서 조판해서 찍으니까 굳이 한글 타작이란 걸 만들 만한 그 동기가 잘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작게 주로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한글로 뭘 인쇄해 줄 곳을 찾기도 힘들고 어디 가겠어요. 뭐 이제 뭐 교민 신문 같은 거 있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하니까 사실은 처음으로 그 영문 타자기를 개조해서 한글 타자기 만든 분들은 교회 주보 같은 거 만드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한글로 좀 깔끔하게 찍어내고 할 때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죠. 딱 그 틈새 시장에 들어맞는 물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흔히 거론되는 이름이 약간 1914, 15년쯤에 타자기 만들었다는 분은 이원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원익? 예. 아마 거의 못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광명이 낳은 위인 중에 오리 이원익 선생님 그죠. 계시거든요. 예. 네. 광명이 낳은 위인 재상을 하신 네, 오리 이원익 선생님. 네. 그분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이제 교회나 이쪽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이원익 타자기는 실물이 전해지진 않고 네. 팔려고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광고 전단지도 전해지지 않는데 광고 전단지가 다른 책에 실린 게 전해집니다. 전 광 팔려고 했다는 건 줄 알고. 뭔가 광 파는 게 뭐지? 이랬었는데 팔기 위해 광고는 했다. 예. 그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고스톱이 있었는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고. 만들었고 그걸로 주보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팔아보기 위해서 왜냐면 한 번 만들면 그 다음에는 역시 개조를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팔아보려고 전단지도 뭐 이렇게 만들어서 뿌렸다는 게 그 전단지가 이제 수록된 책이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 팔리진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1934년에 송기주라는 분이 만든 또 타자기가 있는데 이 송기주도 미국에서 그때 있었습니다. 이 송기주라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분은 그 연희전문 오늘날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이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흥사단에 가입한 기록이 있어요. 흥사단 뭐 하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든 그 지금 대학로에 가면 흥사단 사무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제 청년 단체인데 안창호 선생의 배경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흥사단이 주로 그 평안도 출신의 기독교 청년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송기주도 평안도 출신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연희전문을 나온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네. 근데 유학을 가서 뭐 지리학 이런 거에서 지도 제작 이런 걸 배웠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타자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원익이나 송기주나 미국 생활을 하면서 타자기라는 물건에 대해서 많이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서 생활이 대단히 편해지거든요. 네, 그죠. 뭐 글자 쓰는 게 빠르기도 하지만 또 타자기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규격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지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이제 발명이 된 거거든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예, 네모네모한 글자를 계량하기 편하게 발명이 된 건데 네.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그런 원고지 같은 식으로 계량을 안 했냐?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된 게 타자기입니다. 타자기는 사실 글자 크기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글자 크기 일정하고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자기는 여러분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자기에는 폰트 크기 조절 기능이 없어요. 폰트를 조절하려면 종이를 이렇게 눈에 가까이 대시면 커집니다. 네, 그렇죠. 멀리 가져가면 글씨 작아지고. 네, 그렇죠. 네. 또는 돋보기를 이용하면 크게 보이죠. 네,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진짜 저희 집에 타자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오래됐으니까 막 버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래서 저희 집에 있으니까 그게 귀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타자기라는 게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중고를 살 때, 그러니까 작동되는 정상적인 타자기는 정말 중고품이 몇십만 원씩 하고, 희귀한 것은 몇백만 원, 부르는 게 값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80년대 이후에 양산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단종된 모델들, 이제 표준 자판으로 못 들어가고 단종된 것들은 이제 수집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죠. 저희 집에 어머니 댁에 있거든요. 진짜요? 이제 슬슬 꺼내놔야 돼. 이제 자판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검은색 테이프 이렇게 탕탕 치게 돼. 리본. 예. 그래서 타자기는 사실 미국이 옛날에 문구점에서 그 리본도 팔았거든요. 리필용 리본. 그죠. 요즘 약간 레트로가 뜨면서 리본을 다시 팔아요. 인터넷으로. 진짜요? 한동안 안 팔다가 레트로가 뜨면서 타자기 수요가 아주 그 매니악한 분들 사이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리본 같은 거에서도 보이지만 타자기라는 거는 사실 대단히 규격화된 제품입니다. 다른 회사 거도 그냥 리본 똑같은 거 끼워도 돼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공업의 특징인 그 인터체인저블 파트라 그러죠. 이게 그 다른 기계의 부품을 갖다 꽂아도 그냥 돌아가는. 그렇죠. 이게 이제 수작업으로 만든 거는 여기서 못을 하나 빼서 딴 데다 꽂으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다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 깎아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소총 만드는 데부터 비롯되는데 그렇구나. 그 휘트니의 왜냐면 문명에서 리플레이서블 파트를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라이플링을 개발할 수 있어요. 소총과 문명 소총에서 시작되는구나. 어차피 생김에 또 세자면 인터체인저블 파츠를 얘기할 때 꼭 소총이 나옵니다. 일라이 휘트니라는 사람이 그 총 만드는 걸 하다가 이제 미국이 그때 프랑스랑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일시적으로. 그 제퍼슨 대통령 때. 그래서 프랑스랑 혹시 전쟁을 할 수도 있으니까 휘트니한테 소총을 10,000정을 발주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돌이적 속성이 있었는지 원래 그냥 10,000정 주문 받으면 별 생각 안 하고 1개, 2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공돌이란 건 비하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이게 그런 소지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그 엑셀 10,000개 넣으라 그러면 문과생은 1, 2, 3, 4 넣고 그 이공계 사람은 그 10,000개를 소팅할 수 있는 로직을 짜는데 시간의 반 이상을 쓰는데 사실 끝나는 시간은 비슷하긴 하고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휘트니도 왜냐면 로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든요. 예외가 꼭 있어요. 보정하느라고 조금씩 보정하다 보면 그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만들어 놓고 뿌듯해하는 시간이 꽤 길죠. 약간 비슷한 일이 휘트니한테도 일어나는데 총 만들라는 총은 안 만들고 그 인터체인저블 파트 연구를 시작합니다. 대량 생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하나씩 깎아 만드냐. 그래서 이 인터체인저블 파트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기계를 표준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기한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장에 불려가는데
그렇죠. 나라 돈을 먹고 이제 네. 발주를 제때 못했으니까. 그래서 휘트니의 승부수를 건 게 네. 소총 10자루를 들고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걸 하다 늦었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소총을 다 분해한 다음에 네. 부품을 뒤섞습니다. 이렇게 셔플한 다음에 네. 다시 맞추는 쇼를 합니다. 오. 근데 총이 작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했겠네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도 더 줄 수 있다. 네. 돈도 더 줄 수 있다. 뭐 불편한 건 없어. 그죠.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이제 역전을 하고 결국은 그런 대량 생산 소총을 만들어내는데 요 역사의 뒷얘기는 네. 좀 동심 파괴성 뒷얘기는 사실은 휘트니도 자신이 없어서 소총에다 번호 써가지고 부품에다 번호를 써서 밑장 빼기 했구나. 밑장 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대를 전방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치열하지 않은 곳으로 가니까 총이 중고총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품이 안 오고 그러니까 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낡은 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 끼잖아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월에 따라 뒤틀리고 네. 이러니까 그때는 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공학 기술이 더 발달했으면 발달했던 지금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딱 되는 건 사실 힘들죠. 그렇게 품질관리를 하기가. 쇼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죠. 그러니까 쇼를 하려면 또 제대로 해라는 그런 연출해야지. 생각해보면 그 몇 부품만 맞으면 되거든요. 나사라던가 뭐 이런 거. 몇 개만 맞으면 이렇게 갈아 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였어. 그래서 리플레이스블 파트 다음에 라이플링이 나오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총기 생산에서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게 된 게 사실은 그 휘트니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 인터체인저블이라는 파트라는 그 패러다임이 자리 잡으면서 발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다른 데도 다 적용을 시키는데 그죠. 그게 그 다음으로 적용된 게 이제 민수용 기술로 적용된 게 재봉틀하고 타자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재봉틀. 이게 좀 더 나가면 결국엔 헨리 포드의 그 모델 T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봉틀이나 타자기나 사실은 심지어 다른 회사 부품을 껴도 막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타자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초기에만 좀 비쌌다가 네. 이 이원익이나 송기주 같은 분들이 활동할 땐 상당히 또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만드는 것도 규격화가 돼 있지만 그걸로 만든 문서도 규격화가 돼요. 그 종이 사이즈도 똑같고 활자 사이즈도 똑같고 심지어 가이드에 자로 눈금 쪽 인치로 매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여백을 몇 인치 준다 이런 오늘날 우리가 뭐 그 아래 한글에서 F7 눌러서 막 여백 주듯이 하는 게 그 물리적으로 다 조정이 됩니다. 문서를 그죠. 작성하는 시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 좌우 여백 줄 수 뭐 있죠. 줄간격 이런 거 다 조정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문서를 쓰고 다루는 것이 이미 타자기를 쓰는 시점에서 약간은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기계화랑 아주 잘 어울리는 문서 생활이 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본 카피를 먹지를 쓰면은 몇 장씩 복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임어당도 사실 그렇죠. 서양에 가본 미국에 가본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부러워요.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부럽죠.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인데 이제 그러고 막상 봤더니 이제 한자를 쓰는 동네는 한자 때문에 쉽지가 않고 쉽지 않죠. 네.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한글은 소리 글자니까 이건 쉽겠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또 나오는 게 모아쓰기가 그렇죠. 나옵니다. 네. 한글이 그냥 보면 아주 편한데 네. 막상 모아 쓰려고 하니까 간단치가 않은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 써가지고 음절을 구분하기가 쉽고 생기는 이게 많은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아 씀으로써 생기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 어떤 그 한자 같은 모아쓰기 글자와 알파벳의 소리 글자의 장점을 섞은 것일 수도 있지만 둘의 단점이 섞인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아 쓴다라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지금은 명백한 장점이고 외국 사람들도 공부해 보면 신기하다 그러고 재밌다고 하는데 이 자형이 그리고 유니코드 시대가 되면서 트위터 쓸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쓸 수 있어요. 영어로 쓰는 것보다. 140자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받침을 밑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도 골치 아프지만
또 글자꼴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우리 생각해봐도 맞아요. 네. 갸, 거, 겨에 들어가는 기억하고 네. 기억하고 고교, 구교에 들어가는 기억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렇습니다. 가가격여라고 해도 밑에 받침이 있으면 또 약간 미묘하게 달라져야 돼요. 받침 있으면 조금 더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기억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한테 가르칠 때 보면 아, 왜 이때는 기억의 아래 획을 왼쪽으로 빼라 그러냐. 예. 골치 아프게. 네. 그냥 하나만 가르쳐 주지. 그죠. 막 이런. 그러니까 가격어견은 이제 그 세로 모음하고 쓸 땐 왼쪽으로 이게 좀 빼주고 고교구교처럼 가로 모음하고 쓸 땐 그냥 이제 넓게 잡아. 네. 넓게 잡고 예. 그리고 모음도 모양이 바뀝니다. 사실 각약어겨랑 말씀하셨지만 강경 건경을 비교하면 얘네 키가 짧아져야 되잖아요. 이응자 올라오는 만큼. 그리고 거기다가 뭐 또 뭐 과, 괴, 귀 이런 거 생각하면 복모음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막상 이거를 타자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와는 오와 아의 합성이지만 여기에 쓰이는 오와 아는 그거 다르잖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죠. 쓰는 거하고 또 다르고. 그냥 그 정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써도 되지만 네. 사실은 작은 오를 따로 만들어주는 편이 여러모로 보기에 편하죠. 보기도 그죠. 편하고 그죠. 한 글자에 몇 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간이 이게 하나만큼 벌어지면 네. 그래서 영문 타자기는 무조건 한 타를 치면 이 종이가 한 칸씩 가거든요. 그렇죠. 알파벳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한글 타자기는 치는 대로 다 가면 그냥 풀어쓰기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키는 종이가 움직이고 어떤 키는 안 움직이고 이것도 이제 로직을 짜야 되는 거죠. 상당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진짜 힘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좀 해보려다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또 한글 운동하는 분들이 생각했던 게 이럴 바엔 풀어 써버리자. 그러니까 풀어 쓰기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데 풀어 쓰면 알파벳보다 좀 더 적은 자형으로 두 글자 적죠. 네, 그러니까 더 적은 자형으로 한글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는 너무 과격한 해법 같은데 네. 그 당시 사람들한테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세로 쓰기에서 가로 쓰기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과격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세로 쓴다는 게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초성, 중성 쓰고 받침을 아래에 쓰는 근데 아래라는 게 글이 흘러가는 방향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모님 할 때 보면은 사실은 이자 하나 들어가는 거 빼면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계속. 그러네. 기역 그러네. 오, 미음 오, 니은 이 미음. 그러네. 이게 자연스럽네요. 왜냐면 연음 되잖아요. 예. 이 글자의 첫 자음이 이응이거나 이러면 앞에 자음이 연음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세로 쓰기를 할 때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 세로 쓰기에도 그 아야어여 같은 모음은 옆에 쓰지만 네. 받침 같은 것은 그 흐름에서 보면 그냥 중간에 들어가는 소리인 거죠. 근데 이걸 가로 쓰기로 해버리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확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차피 가로 쓰기라는 게 이제 세로로 이어지던 흐름을 한번 방향을 튼 건데 까짓 거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받침하고 오요 같은 모음도 옆으로 쓰면 풀어쓰기거든요. 그죠. 왜냐면 풀어쓰기일 때 각약어견은 풀어쓰나 모아쓰나 시각적으로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또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로 쓰는 김에 풀어쓰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들은 것도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연결을 못 시키는데 1920, 30년대 분들은 가로 쓰기는 풀어쓰기랑 풀어쓰기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조형성입니다. 풀어 썼을 때 글자가 너무 미워 보이고 실제 이제 당시 보면 주시경 선생이 하던 한글 교실 같은 데서 졸업장 수료증 보거든요. 수료증이라고 안 하죠. 수료증 한자어니까. 네. 마친 보람 막 이렇게 써서 줍니다.
이 과정을 잘 마쳤으니까 네. 그 보람을 이제 종이로 해서 준다는데 네. 다 풀어쓰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 그 순한글 한글 전용하는 분들의 그 생각의 흐름이란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미묘하게 다른 면이 있어요. 기왕에 이렇게 가는 거 아예 풀어 써버리자. 그래서 그것도 또 말이 되네요. 또 얘기 그죠. 들어보니까 이제 설득되는데요. 유튜브로 하면 이제 주시경 마친 보람 이거 제가 자료화면으로 넣겠지만 네. 뭐 팟캐스트로 넣으면 찾아보시면 그림 자료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시경 선생의 그 제자이자 해방 광복 후에 한국 어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최연배 선생 같은 분이 또 이제 이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말에서만 언어 순화, 뭐 용어 순화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분도 사실 풀어쓰기에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47년에 책을 하나 내는데 책 제목이 글자의 혁명입니다. 이때는 이제 정부 수립 전이라 미 군정청의 문교부 편수국장이었는데 최연배 선생이 그래서 글자의 혁명이란 책을 문교부 이름으로 내는데 그 혁명의 내용이 뭐냐면 풀어쓰기입니다. 한글을 아예 풀어쓰자 하면서 아예 디자인을 다 새로 합니다. 기역 니은부터 아야어여까지 다 새로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자료화면이 나가야 될 텐데 네. 현대인들이 봤을 땐 충격적입니다. 거의 한글은 한글인데 우리가 아는 한글이 아니고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최현배 글자의 혁명하면 납니다. 이거 최현배 선생이 이걸 했다고 싶은 내용인데 로마자랑 대단히 비슷해 보여요. 외관상. 그리고 그러니까 한글인데 풀어쓰기인데 대문자 소문자가 있고 진짜요? 대문자 소문자가? 인쇄체 필기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었었을 때 조형성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모여서 한 네모 하나를 이루는 거를 풀어놓으면 대단히 좀 빈약하고 허술해 보이는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게 조금 장식적으로 구성 요소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모음 아 같은 경우는 네. 알파벳 P자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로획에 점이 나와 있는데 점만 나오면 허전하니까 모음 아는 알파벳 P 같이 생겼고 모음 야는 P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러니까 B에 꼬리가 달린 P 같은 모양.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에서 유추하면 그러니까 아는 하나 나온 거고 야는 두 개 나온 거니까 야는 그 머리 둘 달린 P 같아집니다. 그렇게 이제 글자를 다 뒤집어 놨죠. 재디자인을 하신 거네요. 진짜 혁명이네요, 약간. 예. 그래서 아야어여 각야고교를 다 새로 만들고 그걸로 풀어쓰기에 예문도 만들고 근데 뭐 여러분이 예상하시다시피 그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알파벳 글자로 바꾸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아이러니죠. 누구보다 한글을 사랑하고 정말 한글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던 분의 종착지가 한글을 뭔가 유사 알파벳처럼 만드는 거였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선택에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맥락 없이 보면 이게 뭐야 싶은데 이분의 선택의 이유는 그러니까 한자 시대의 새로 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도 명백히 압니다. 기계화에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두두두두 치면 되거든요. 그죠. 엄청나게 물론 퍼져나갈 이제 거라는. 결정적으로 쓰긴 쉬운데 읽기가 어렵습니다. 풀어쓰기는 익숙해지면 되지 않나? 뭐 익숙해지기 어려워. 모르죠. 이제 우리도 사실 처음에 그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 안 하고 할 때 사람들이 읽기 어렵다 했는데 지금 한 30년 지나니까 다 읽잖아요. 네, 아무 불편이 없죠. 그래서 풀어쓰기도 뭐 그대로 했으면 또 뭐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모를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글에 대한 어떤 관념 중에 제일 큰 관념 중에 하나거든요.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는 게 그거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풀어 쓰는 것도 쿨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글자 혁명에 나오는 글자체를 보고는 풀었으니까 이건 그냥 알파벳 짝퉁이 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예, 있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모아쓰기 때문에 한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고심하신 건 알겠는데 네. 선생님 저의 한글은 이렇지 않아요. 막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세종대왕님이 모아쓰기가 좋은 지하에서. 거였구나. 풀어 써놓은 걸 보니까 이제서야. 그래서 풀어쓰기까지 가기는 네. 많이 힘들었고 네. 뭐 길게 얘기하다 다시 타자기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1945년 이전에 광복 이전에 재미교포들이 만들었던 타자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세로쓰기 타자기를 만듭니다. 아니 세로는 어떻게 타자기가 세로쓰기는 세로쓰기 타자기는 글을 눕혀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개를 왼쪽으로 90도 꺾으시면 네. 그리고 타자를 하면 글자가 제대로 찍히는 게 보이고 또는 찍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가 그렇게 하면 어렵겠네요. 목이 너무 아프다 하면 그냥 타자를 치시고 종이를 뽑아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우리가 익숙한 그 가로로 긴 종이에 오른쪽부터 세로로 쓴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긴 종이를 꽂아놓고 글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눕혀서 찍는 거죠. 프린터 가로찍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게 로마자 그렇구나. 타자기의 기본 메커니즘은 그러네. 한 키를 칠 때마다 종이가 왼쪽으로 한 칸씩 가기 때문에 그걸로 세로 쓰기라면 이렇게 눕혀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확인하기가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진짜로. 타자 메커니즘 면에서는 사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송기주 타자기는 지금 귀하게 하나 남은 것이 용산의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 아드님이 기증을 하셔서 지금 등록문화재고 전시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깨알 자랑이지만 그걸 감정할 때 갔었습니다. 네. 이제 작동하는 거를 봤는데 흰 장갑 끼고 막 그죠. 라텍스 이거 따다다다다다 끼고, 뭐 이런 거 네. 그 음악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로로 찍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키를 찍을 때는 종이가 움직이고 어떤 키를 찍을 때는 안 움직이고 이거를 생각하기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그냥 일반 키를 찍을 때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종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스페이스를 쳐줘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같은 자리에 겹쳐 찍을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로 쓰기라고 그러니까 좀 누워 있는 세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야 거겨 같은 건 한 자리에 두 번 찍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찍을 때는 두 번 다 찍고 그다음에 받침이든 다음 글자 쓰든 하고 싶을 땐 스페이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되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고교 같은 거 쓸 때는 기억 쓰고 스페이스 기억 찍고 스페이스 찍고 오 찍고 스페이스 찍으면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찍히죠. 되긴 되겠네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래도 한자 찍는 것보다 낫겠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글을 빨리 찍는 데는 사실 유용하진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용도 그 뭐 교포사회의 그 니치 마켓 같은 거 뭐 주보 같은 거 찍을 때 이걸 윤정길 돌릴 사이즈는 아니고 한 30부 찍어서 주말에 나눠주고 싶고 뭐 지역 신문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사실 충분히 쓸 수 있는 한 장만 타이핑해서 복사기에 돌리면 되는 복사기 그 제록스가 아직 없다는 그러니까. 네, 제록스 위대한 발명입니다.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예, 복사기도 없고 프린터도 없던 시절.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부수가 뭐 100보 단위로 넘어가면 뭐 소위 가리방이라 그래서 등사를 뜰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철필로 먼저 써서 일종의 그 스텐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등사를 뜨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당시 한국에서 그 타자기 수요가 생기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는 한글을 조판하고 뭐 그렇게 여러 부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산업계에 있으니까 이걸 타자기가 교체하기에는 그런 편의성까지 제공할 수는 없었는데 미국의 아까 얘기하신 그런 한인 사회는 되게 작은 규모의 그렇죠. 그 좁은 시장을 들어갈 수는 충분히 있는
근데 이원익 씨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떤 비즈니스로까지 하진 못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송기조 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의욕적으로. 그리고 동아일보랑 선이 닿아요. 동아일보는 또 동아일보 나름대로 그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발명가를 후원한 30년대에 동아일보 그런 일을 또 합니다. 그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리스트들, 뭐 한국인의 천재성 얘기할 때 뭐 금속활자, 고려청자, 거북선 이렇게 리스트 쭉 나오잖아요. 첨성대도 나오고. 사실 그런 종류의 리스트에 그 시초격을 만든 게 최남선 선생인데 이분이 이제 자꾸 식민사관 같은 데서 조선인들이 과학을 천시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러니까 아니거든 우리 다 있거든 약간 좀 이런 의미에서 그 한민족의 그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을 리스트업한 거고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살을 더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동아일보가 발명가들을 하다가 미국에 유학한 송기주라는 청년이 타자기를 만들었다 해서 1930년대에 한번 꽤 크게 신문에 내줍니다. 신문에 내주고 34년에는 송기주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요. 귀국을 하고 이 타자기를 대량 생산을 하겠다. 송기주 타자기를. 그래서 아예 송일 상회라는 상회를 만들고 국내에는 생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그 고베에 언더우드 타자기를 OEM 방식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겠네요. 거기다가 당신들 어차피 언더우드 타자기면 프레임이랑 다 똑같은 거 쓰니까 몇 가지만 손을 봐서 요거 한글 타자기로 바꿔서 해달라 해서 고베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그 송기주 타자기가 꽤 광고도 여러 번 하고 30년대 후반에 많이 이제 팔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이유로 정작 국내에서는 딱 그 한자도 안 찍히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한글 타자기라는 게 들어갈 그 소위 틈새 시장이 잘 안 보인 거죠. 그래서 많이 팔지는 못하다가 결국 이제 광복이 됩니다. 광복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어문 정책의 대혼란기가 오죠. 그리고 이경로 선생은 결국 북으로 가는데 이제 오늘 나올 줄 알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끝까지 안 나온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경로 선생이 월북하기 전에 약 1938년 무렵에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니까 안과에 가야죠. 그래서 서울 장안의 가장 큰 안과를 찾아가는데 그게 공안과입니다. 그 이제 그 지금부터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이야기 안 나오다가 사실 이경로 선생과의 인연으로 이렇게 한글 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놀랍다. 사람 일이 이렇게 해서 풀리는군요. 연결이 이렇게 해서. 네, 드라마 끝나고 후기 얘기하는 것 같다. 시청자들끼리. 네. 댓글 예상되는데 사람들. 그렇구나. 한 시간에 걸친 빌드업 끝에 마침내 그 나와야 할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심지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공안과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저 눈이 앞에 안과 딱 하실 때 그렇구나. 하긴 이상하긴 했거든요. 갑자기 그 유명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은다는 안과 의사가 갑자기 이거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렇죠. 뜬금없이 무슨 눈에 필요한 안경을 우리 눈에 맞는 안경을 만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든가 계기가 생기기 충분한 그런 환경이 이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근데 이제 공병호 박사의 너무 전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격동 500년과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격동 500년 그 공병호 편 해야죠. 해달라고 해야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박재희 작가님한테 공병호 편 어떤가요? 7시간 준비되셨어요? 1박 2일. 네. 1박 2일.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타자기 시대의 유산이 과연 현대에도 유효한가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제 타자기의 시대는 이제 끝났죠. 이제 타자기를 우리말에 맞는 타자기를 만들 거야라고 타자기가 없었던 나라들이 이 시점에 지금 달려들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입력이라는 좀 더 넓은 범위의 문제의 하나로 그냥 녹아 들어간 거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새로운 언어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이집트 신성 문자 타자기를 만들 거야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떤 예술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진짜 어떤 실용적인 의미보다는 예술가일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그러니까 이런 타자기 시대의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자를 또 치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은 이 타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타이핑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달에 삼태성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